독립출판 오디오북 립술 11인의 라이프 스토리. 이 오디오북은 11명이 오랜 시절 동안 가슴에 묻어둔 인생 스토리를 목소리로 담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영등포 50플러스 센터에서 이세윤 강사가 진행한 자서전 쓰기부터 오디오북까지 8주 완성이라는 강좌를 듣고 오디오북 공동출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개개인의 짧은 내용이지만 격동기를 거쳤던 베이비 부모 시니어 세대들의 드라마 같은 옛 이야기가 들어있으며 그 속에는 우리 이웃들의 고향의 향수와 추억과 삶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처럼 11명의 굴곡진 인생 극장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함께 아련한 추억의 긴 여행으로 떠나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다음은 목차 속에 이어 11명의 개성있는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사랑 그리고 짝사랑 김병호. 두 번째, 내 어린 시절의 기억 토막들 최영수. 세 번째, 행복한 삶 이상무. 네 번째, 눈부시게 아름다운 시간 속으로 조항수. 다섯 번째, 옛 추억의 그림자 김정우. 여섯 번째, 엄마의 등 강허수. 일곱 번째,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요 이원구. 여덟 번째, 감사는 희망이다 박혜숙. 아홉 번째, 내 꿈 찾아 산만리 동해 일출의 꿈 황동조. 열 번째, 때론 어둠이 더 빛날 때가 있다 이수연. 11번째, 나의 학창시절과 아버지의 추억 최동희. 감사합니다. 이세윤이었습니다. 첫사랑 그리고 짝사랑 김병호. 5학년이 되자 산동네에도 입시바람이 불었다. 그 당시에는 중학교에 가는 것도 시험을 보아야 했다. 나도 처음으로 가액 공부라는 걸 하게 되었다. 7, 8명이 그룹을 지어 교대를 지망하며 재수하던 동네 누님의 지도를 받게 된 것이었다. 가액 공부는 선행학습보다 시험 문제 풀이에 복습이 주를 이루었다. 거의 매일 저녁 7시부터 2~3시간씩 하는 공부가 즐거웠다. 왜냐하면 4학년부터 남녀를 갈라 학급을 편성해서 여학생들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가액 공부하는 방이 좁아 여학생하고 얼굴을 맞대고 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6명이었는데 그 중에 2명의 여학생이 내게 특별했다. 첫째가 민이다. 가외 선생님이 별도로 시험을 보아 성적순으로 자리를 배치하였다. 민이와 내가 번갈아 1, 2등을 하였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민이와는 늘 옆자리에 같이 앉았다. 다른 한 명은 우리 옆집에 사는 옥이라는 아이인데 성격이 착하고 차분했다. 흰 얼굴에 목이 길었다. 얼굴에 주근깨가 가득했다. 그 때문인지 외모에 자신 없어하고 소극적이었다. 옥이는 소꿉친구였다. 그런데 나를 은근히 좋아하는 눈치였다. 나는 민희를 좋아해서 참 많은 편지를 보냈다. 나나 옥이나 빗나간 사랑의 화살이었다. 어른이 되어서 옥이를 몇 번 보았다. 옥이는 미국으로 시집을 갔다. 지금은 손자 2셋을 둔 멋진 할머니가 되어 있을 것이다. 사춘기의 설레임이 그립다. 우리는 혹독한 입학시험의 압박 속에서도 조금씩 성장했다. 여자애들에게 관심이 생겼다. 좋아하는 아이에게 일부러 못된 짓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희에게는 그러지 않았다. 밤늦게 가해가 끝나는 날이면
가외 공부방이 바로 옆집인 나는 가방을 집에 두고는 미니의 책가방을 들고 그 친구네 집까지 데려다 주곤 했다. 미니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야무지게 하는 까만 눈망울이 예쁜 아이였다. 밤길에 무슨 이야기들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공주님을 에스코트하는 행복하고도 멋진 기사가 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시간은 언제나 짧게 느껴졌다. 각자 여중남중으로 진학하고 나니 만날 기회가 없었다. 더구나 학교에서는 엄격하게 이성교제를 금지하였다. 정학이나 퇴학까지 시킨다고 교칙에 나와 있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도 걱정하고 싫어했다. 중고생의 이성교제를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였다. 거의 남학생, 여학생이 자유롭게 만날 유일한 기회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었다. 당시에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 중3 말이 되어서야 친구를 따라 교회에 잠깐 다녔다. 중2인 나는 본격적인 사춘기를 맞아 부끄러움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복잡 미묘한 감정 상태였다. 미니는 우리 누나의 친구의 동생이기도 해서 사귄다면 대본에 들통이 날 것 같았다. 그립기는 하고 용기는 안 나고 해서 한동안 발신이 넘는 편지를 보냈다. 하염없는 짝사랑이 시작된 것이다. 낭만파 시인들의 연애시를 베끼거나 수줍은 감정들을 조심스레 써서 보냈다. 아마 미니도 편지의 발신이 나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우리 집에서 가까이 살던 그녀는 2정거장 거리인 버스 정점으로 이사를 갔다. 주소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일방적으로 시작한 2년에 걸친 연애편지 해프닝이 일방적으로 끝났다. 우연히 마주칠 기회도 오지 않았다. 끝내 큐피트는 날 외면했다. 그녀를 보지 못한 지 6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학생이 된 나는 회사원이 된 그녀를 아침 등굣길에 만났다. 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좌석에 앉아있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가슴이 쿵 하며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이끌리는 듯 다가갔다. 대범한 척, 책가방을 그녀의 무릎에 내려놓았다. 자신감 멈추는 목소리로 나 누군지 알지? 그녀도 수줍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서로 몇 마디 말도 못하고 10분가량 버스라는 좁은 공간에 함께 있었다. 자세히 보니 내가 그리워하며 한껏 미화시켜놓은 공주는 아니었다. 내 상상 속의 그녀는 크리스털처럼 투명하고 반짝이는 미모에 우아한 목소리와 미소로 수위를 환히 밝혀주는 존재였다. 현실의 그녀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키 작은 여자애였다. 내가 환승해야 할 을지로에 도착했다. 그녀는 대방동에 있는 Y 양행인가를 다닌다고 했다. 다음에 또 만나. 잘 가.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노선의 버스를 타니 당연히 다시 만날 줄 알았다. 그런데 첫사랑의 인연은 그걸로 영영 끝이었다. 두고두고 후회가 되었다. 전화번호라도 받아놓을걸. 유치하고 치졸했을 그 편지들을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 사춘기의 경랑과 같은 시간들을 미니라는 사랑의 여신이 있으므로 아름다울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다. 주옥 같은 시편들을 외우고 정성 들여 고른 예쁜 편지지에 글을 써보내던 그 섬세한 감정의 결들이 새롭게 살아난다. 어느 하늘, 어느 별 아래 꽃처럼 살아왔을지 그리운 첫사랑 미니다. 나의 여신이여, 나의 벗이여, 잘 살고 있지? 보고 싶다.
내 어린 시절의 기억 토막들. 최영수. 나는 2016년 12월 말에 40여 년의 직장 생활을 정년 퇴직하고 내가 나에게 준 5년간의 휴식 기간 중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직장 생활과 주경 야독으로 석박사까지 24여 년의 대학 공부와 시간 강사, 겸임 교수, 초빙 교수로 10여 년의 강의를 마친 내 인생의 쉼표의 기간이기도 하다.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시간 제약으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는 내 인생의 가장 너긋한 시간이기도 하다. 나는 1956년 8월 19일 어느 여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3년 정도 지난 시점이기도 하다. 우리 집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지었다는 2층 붉은 벽돌집이었다. 2층은 낮은 천정으로 아이들은 똑바로 설 수 있었지만 어른들은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다락방과 같은 나지막한 2층 집이었다. 그 당시 주위의 건물은 대부분 1층이었는데 우리 집만 유독 2층이었던 것 같다. 지금도 내 턱 밑에 흉터가 남아있는데 2층 집에서 살 때 생긴 자국이다. 이 흉터가 2층에서 떨어져서 생겼다는데 내가 어려서인지 기억이 도통 나지 않는다. 2층 양옥집이었지만 부엌은 가마솥을 그려놓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밥을 했다. 밥을 할 때 아궁이의 불은 방바닥을 덮이는 난방이 되었다. 연료는 볏짚과 장작이었다. 밥을 할 때는 주로 볏짚을 지폈고 곰국을 끓이거나 고추장물을 끓일 때는 장작으로 불을 붙여서 지폈다. 어머니는 연탄불에서 반찬을 만들면 나는 밥하는 불을 지폈다. 아궁이 앞에 앉아 볏짚을 한 움큼씩 넣고 부지깽이로 구멍을 내주면 볏짚이 빨갛게 타던 불꽃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밥을 하고 나면 구들목이 따뜻했다. 방바닥이 따뜻해서 추운 것은 못 느꼈는데 어느 한겨울에는 외풍이 심했는지 자고 나면 머리맡에 놓인 그릇에 물이 꽁꽁 얼어 있었던 날도 있었다. 우리 집 식구는 부모님과 위로는 언니 1명, 오빠 3명, 그리고 내 밑에 여동생 3명, 이렇게 1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었다. 이렇게 식구가 많다 보니 잠을 잘 때는 동생들과 오빠들이 한 이불 속에서 자면서 웃지 못할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다. 이쪽에서 이불을 당기면 저쪽에는 이불이 없어져 저쪽에서 또 당기고 이불을 서로 당기면서 이불 자꾸 당기지 말라고 하면서 철없이 깔깔거리며 꿈나라로 갔다. 이불 호층이 자주 떨어져 어머니는 떨어진 이불 호층을 꿰매느라 힘이 들었을 것 같다. 어느 날 밤은 자기 전에 어머니가 천자문을 선창하면 우리가 따라하면서 이불 속에서 천자문을 외웠던 기억도 있다. 이 집은 야간대학에 입학하여 양산에서 서울로 직장이 발령나서 오기 전까지 23년간 살던 집이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부지런하였다. 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 논농사에 물을 대고 낮에는 자전거 수리를 하였다. 새 자전거에 주문이 들어오면 부산에서 자전거 부품을 사다가 자전거를 조립하여 팔기도 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서 과일 도매상에 가서 과일을 사왔어 시장에서 소매로 과일 장사를 하였다. 팔남매를 먹이고 키우시느라 쉴 틈 없이 바빴던 것 같다. 우리 아버지는 5남 2녀의 장남이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많이 챙기는 효자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먹을 것을 사주면서 나를 할아버지 집으로 자주 보냈다. 할아버지 집은 우리 집에서 걸어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동네에 있다. 마을 입구에 큰 당사나무 2그루가 있었고
그 나무 밑에 오면 시원했다. 이 집은 정조 할아버지에서 할아버지로 대대로 내려오는 집이다. 기아집과 대청마루에 넓은 마당이 있고 집 뒤로는 대나무 숲이 있는 집이었다. 할머니 집 대청마루는 바람이 잘 통해서 시원하였고 마당에는 닭들을 키웠다. 밤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사귀 부딪히는 소리가 귀신이 나오는 소리 같아서 무서웠던 기억이 난다. 가끔 여우가 내려와 닭장에 닭들을 잡아가면 닭들이 숨이 넘어가듯이 우는 소리에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던 기억도 난다. 닭이 알을 낳는 둥지가 몇 군데 있었다. 할아버지는 방 안에서 암탉이 우는 소리만 듣고도 어느 둥지에서 알을 낳는지 아는 것이 신기했다. 닭이 꼬꼬대 하고 울면 할아버지가 영수야 보옥모통이 돌아가서 달걀 꺼내오너라 하면 얼른 달려가서 달걀을 가져오곤 했다. 지금도 따스했던 달걀의 온기가 내 손바닥에서 느껴진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할 때 큰언니가 나서서 내게 부산으로 갈 것을 권유했고 아버지도 설득하여 마침내 부산에 있는 중학교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양산에서 부산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간 셈이다. 집인 양산에서 새벽에 첫 버스로 물금업으로 갔어. 물금업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 내려 학교까지 걸어다닌 거리는 긴 여정과 같았다. 중년이 된 지금도 저혈압인데 당시 학교 다닐 때도 어지럽고 현기증이 났던 기억이 많다. 기차를 탈 때 앉지 못하고 서서 갈 때는 귀에서 윙 소리가 나면서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고 얼굴이 백지장같이 하얗게 되어 주저앉았던 기억도 있다. 잦은 멀미로 통하기 힘들어 중3 때부터는 집을 떠나 부산에 있는 작은아버지 집에서 학교를 다녔다. 우여곡절 끝에 부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고향 양산에 있는 양산농업고등학교를 다녔다. 학교 성적은 상위권이었으나 공부했던 기억보다는 잔디밭에서 호미로 풀을 뽑으면서 친구들과 둘러앉아 이야기하였던 기억과 학교 실습장에서 국화 꽃봉오리를 따고 국화 꽃대를 잘라 끝꽂이를 하고 밭을 메웠던 기억이 남아있다. 학교 가축들의 겨울 사료로 쓸 엔실리지에 저장할 아카시아 잎을 따오는 1인당 할당량이 있었다. 아카시아 잎을 더 많이 따온 사람에게는 상을 주었는데 여동생 3명과 힘을 합해서 새벽과 어둑한 저녁까지 며칠을 열심히 아카시아 잎을 따서 몇 포대의 많은 아카시아 잎을 제출해서 상을 받았다. 상으로 무엇을 받았는지는 기억이 없으나 높은 가지의 아카시아 잎을 따느라 발끝을 세우고 잎을 땄던 기억은 선명하다. 왜 그리 열심히 아카시아 잎을 땄는지 지금도 생각하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행복한 삶, 이상무. 아침마다 거울 보기가 겁난다. 갈수록 듬성듬성해지는 머리숱도 문제지만 개슴스레한 눈은 더욱 문제다. 안개에 낀 것처럼 흐리멍덩한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언제 초롱초롱한 눈방울을 가진 시절이 있었나 싶다. 20대 때 이랬다면 연애는 고사하고 면접시험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눈곱이 꼈다. 처음에는 고단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계속 눈곱이 끼었다. 눈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는 말이 생각이 났다. 시기를 놓치면 빈벌 먹는다고 했다. 겁이 덜컥 나 병원을 달려갔다.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늙으면 다 그렇게 된다고 했다. 눈물샘이 막혀 눈곱이 낀다고 하면서 눈 밑과 콧등 사이에 주사 한 방울 놓으니 콧방울이 나오면서 콧방울이 뻥 뚫렸다.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 3일 앓고 품위 있게 가고 싶다. 잘 먹고 잘 사는 웰빙, 멋있게 잘 늙는 웨이징.
깔끔하게 잘 죽는 웰다잉하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죽는 게 소원이다. 누구나 원하지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가지 않는다. 좋은 죽음을 위해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하고 싶다.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웃으며 돌아갈 수 없을까? 하지만 웃으며 돌아가는 사람은 드물다. 수행하는 성직자도 암에 걸려 괴로워하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수행 많이 하신 분들도 고통은 참을 수 없나 보다. 좋은 죽음을 위해 운명은 하늘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행복한 삶을 위해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일거리는 반드시 돈 버는 것만이 아니라 공부, 운동, 여행, 사회 공헌 활동하는 것도 포함된다. 시니어들이 인터넷을 할 줄 알면 노후를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다. 특히 블로그를 이용해 자서전을 써보는 것이 좋다. 글을 쓰는 것은 치매 예방에 좋고 후손들에게 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다. 유튜브는 시니어에게 유익한 도구다. 노자 도덕경 47장에 문 밖을 나가지 않아도 천을 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유튜브를 이용해 강의장에 안 나가도 집에서 공부할 수 있다. 노인은 게으른 자의 이름이고 어르신은 부지런한 자의 애칭이다. 노인은 대가 없이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노인은 이제 배울 것이 없어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언제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노인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고령의 환자들이 무의미하게 인공호흡기를 달고 심폐소생술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전연명 의료의양서는 효과 없는 치료로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행위에 대해 미리 자기 뜻을 밝혀놓는 문서다. 좋은 죽음을 위해 아내에게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해놔야겠다. 내가 죽어도 아내가 살 수 있게 재산관계, 연명의례서를 준비해야겠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시간 속으로. 조항숙. 여행. 아무리 짧더라도 여행을 떠나기 전엔 흥분에 휩싸인다. 밤잠까지 설쳐가며 설레곤 한다. 친구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가서 머물기로 결정하고 미국행 비행기표를 사놓았다. 그런데 이번엔 이상하다. 설렘이 없다. 기대감도 없다. 왠지 아무런 흥분이 오지 않는다. 내키지 않는 상태로 미루다 출국 사흘 전에야 시간에 떠밀려 여행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이 탓을 하며 비행기에 올랐다. 2019년 1월 3일 내가 탄 차는 고속도로와 만나는 교차로에서 잠시 멈추었다.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었다. 미국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도착 순서로 교행한다. 운전석 옆에 앉은 나는 우측에서 달려오는 빠른 속도의 흰색 차량을 보았다. 차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차 온다 말을 하는데 우리 차가 출발을 시작했다. 너무 놀라고 화급해서 운전하는 친구에게 그저 야! 소리치는데 이내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세상이 떠들렸다. 그래서 그랬구나. 내 생은 여기까지구나. 그 짧은 순간 그런 생각을 하며 체념과 함께 눈을 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다. 나 살아있네. 눈을 뜨니 차 안은 엉망이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친구들이 먹던 간식은 온통 흩어져 바닥을 뒤덮고 있고 뒷좌석에 있던 가방까지 내 앞 차창 앞에 올라앉아 있다. 내 바로 옆 차창은 터진 에어백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는다. 황당한 사고에 놀라고 팔다리가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고도 신기해서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조대가 도착했다. 신기할 정도로 빨리 왔다. 우리끼리 먼저 서로 괜찮은지를 확인했다. 한 남자가 내 옆문을 여는데 들이받침 부분이라 구겨져서 잘 열리지 않는다. 문이 열리자 에어백을 들추고 우리 상태를 확인하며 괜찮냐고 물었다.
앰뷸런스가 필요하냐고도 물었다. 괜찮다는 우리의 답을 듣고는 돌아서서 갔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와 몸이 떨린다. 남자가 다시 돌아와서 보온을 위해 문을 닫아주겠다고 말하고 심하게 구부러진 문짝을 억지로 지그려 닫아 놓았다. 경찰은 운전자 쪽으로 왔다. 역시 괜찮으냐고 묻고 구급차 필요 여부와 몸 상태 등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서류에 서명을 받은 후 경찰차와 구급차가 떠났다. 그제서야 나를 살펴본다. 에어백에 맞은 뺨이 아프고 안전띠에 조인 부분이 신경 쓰인다. 다른 차와 부딪힌 오른쪽이 전체적으로 얼얼하다. 그 밖에 딱히 느껴지는 것은 없지만 속이 메스꺼린다. 맑은 공기를 마셔야겠다. 몸 상태가 괜찮은지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그러진 문과 씨름하다 간신히 밀치고 밖으로 나왔다. 움직이는데 몸의 오른쪽, 특히 고관절 쪽이 많이 아프다. 저절로 절룩거리게 된다. 절뚝이며 차 주위를 돌았다. 공기가 맑다. 두 팔을 펼치고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나 살아있다. 뜻밖의 교통사고는 2달 여정으로 떠난 미국 여행을 반토막으로 만들었다. 귀국 후 1달 동안은 몸과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방콕했다. 그동안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몸의 불편함을 잊기 위해 TV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몰입했다. 불꽃 같은 고해신의 삶과 사랑하는 여인이 그저 살아있기만을 바라는 유진 초이를 보면서 생각했다. 내게 다시 주어진 날들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살아있으니 내겐 아직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나만을 위한 기쁨만으로도 시간이 눈부시고도 아름답게 행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살아있는 동안 작은 일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가능한 한 해보리라. 남은 생엔 눈부시게 아름다운 시간들을 향유해 보리라. 그 첫걸음으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셋 세팅을 하기로 했다. 지난 4월 20일엔 드라마의 일부 촬영지들을 다녀왔다. 오디오북 만들기에도 도전했다. 새 오디오북을 만들기 위해 이번 여름의 멜번 여행은 과감히 포기했다. 이 2가지 일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옛 추억의 그림자 김종우. 내가 태어난 곳은 호남 지역 교통의 요지였던 전라북도 일이다. 지금은 도농통합으로 익산군과 합쳐지면서 익산시로 명칭이 바뀌어 불리고 있다. 내가 태어난 날은 음력 8월 11일이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나흘 앞두고 있을 때였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어머니는 그날도 추석 대목장을 위해 만삭의 몸을 이끌고 새벽에 일어나셨다. 몸단장을 마치시고 장사를 나가시기 위해 마루를 거쳐 토방에 내려가는 순간 갑자기 배를 움켜쥐시며 쓰러지셨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자리에서 내가 태어났다. 내 별명이 토방새가 되는 순간이었다.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나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사랑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비록 교회 부설 유치원이긴 했지만 형제들 중 처음으로 유치원을 다닐 수 있었고 가끔 할아버지가 집에 오실 때면 할아버지와 겸상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하였다. 어린 시절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리역에 가서 놀곤 했다. 여기 가면 이따금씩 지나가는 기차의 기적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과 기차를 타러 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나도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동네 형들을 따라 역의 한쪽 끝 담이 허술한 곳을 통해 몰래 역군내로 들어갈 수 있었고 군산이나 전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다. 기차 안에서 검표를 위해 영무원이 나타나면 화장실에 몰래 몸을 숨기고는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진학을 위한 예비고사를 치른 다음 날 저녁이었다. 그때 나는 이리역 근처에서 양복점을 운영하시던 형님 가게에서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그날은 마침 가게 근처 삼남극장에서 당시 유명한 가수였던 하춘아 쇼가 있는 날이었고 형님은 쇼를 보러 가신다며 나간 후였다. 얼마 후 가게 문이 열리는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순간 갑자기 쾅쾅쾅 하는 엄청난 폭발음 소리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았고 그 순간 잠시 정신을 잃었다. 잠시 후 깨어보니 주변은 암흑천지에 거리는 아수라장이었다. 사람 살려를 외치는 외마디 소리가 들려왔고 거리 곳곳에는 상점의 쇼윈도에 깨어진 유리 잔들이 널려 있었다. 얼굴에 끈끈한 느낌이 있어 만져보니 피였다. 가게의 쇼윈도 유리가 깨지면서 그 파편의 일부가 이마에 박힌 것 같았다. 수건으로 닦아내고 나는 형님이 걱정되어 삼남극장으로 가보았다. 극장은 건물 중간에 내려앉아 많은 사람들의 외마디 소리가 들려왔고 건물 잔해에 깔려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다. 또다시 폭발할 수 있으니 빨리 역에서 먼 곳으로 피신하라는 내용이었다. 재빨리 형님 가게로 돌아오니 형님이 와 계셨다. 쇼를 구경하러 극장에 갔으나 매진이 되어 친구와 근처에서 술 한잔하고 있었다고 했다. 형님과 나는 최소한의 소지품만 챙기고 역에서 2km 정도 떨어진 우리 집으로 피신하기 시작했다. 거리에는 6.25 당시의 피난민 대회를 연상하듯 이불이며 옷가지들을 이고 짊어진 채로 총총걸음으로 피신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거리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쟁이 난 게 틀림없다고 하였다. 우리 집에 도착하고 얼마 후 각자 집으로 복귀해도 좋다는 방송이 있었고 나는 다시 이리역으로 향했다. 이리역 근처에서 폭발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리역에 가까이 다가서자 도로는 상점에 깨진 유리 잔들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쌓인 눈을 밟듯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리역 근처에 접근하자 바리케이트를 친 경찰들이 통행을 막고 있었다. 그리고 이리역군의 저 멀리서 화염에 쌓인 불길이 보였다. 무언가 이리역에서 큰일이 난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가게가 걱정이 된 형님을 따라 다시 형님 가게로 돌아왔다. 가게는 쇼윈도우가 폭발의 충격으로 뒤틀려 있었고 가게 곳곳에는 천장의 일부가 무너진 여파로 흙더미가 날리고 있었다. 가게에서 10여 미터쯤 떨어진 도로에는 사람 키만한 열차 바퀴 같은 고철이 나뒹굴고 있었다. 폭발의 유력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방송은 어젯밤 이리역 폭발 사건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었고 신문은 폭발 사건 기사로 지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모 화약 전문 기업이 열차에 다이너마이트를 싣고 지방으로 가다가 잠시 이리역에서 정차하던 중 호송원의 실수로 다량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이리역 주변에는 집창촌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폭발로 판자촌 같았던 그 주변이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다. 방송에서는 사망자 수를 발표했지만 시민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집창촌에 종사하는 인원과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후 대통령이 1위를 방문했고 전국 곳곳에서 구호품이 속속 전달되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리역 폭발 사건이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서울의 대학에 진학을 했고 그 이후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동안 부모님은 모두 세상을 떠나셨지만 아직도 형님이 계신 익산에 가끔 내려가곤 한다. 지금은 KTX가 생겨 1시간 남짓이면 고향에 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되었다. 익산역에 도착할 때마다 잠시 당시를 회상하며 옛 추억에 젖어들곤 한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익산역과 그 주변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다. 하지만 당시에 끔찍했던 폭발 사고를 생각하면 공포와 두려움에 고개를 젓곤 한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엄마의 등 강어수. 엄마는 아직 입학 자격 미달인 6살짜리를 굳이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셨다. 게다가 집 근처에 있는 학교가 아닌 시내의 큰 학교에 보냈다. 3월 초. 매일마다 등굣길은 전쟁이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10리 남짓했지만 평지가 아닌 논두렁길, 개울, 배나무밭 언덕길이었으므로 좋기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걸렸다.
그땐 3월이 어찌 그리 추웠던지 겨우 1m 키의 나는 학교까지 걸어 다니는 게 너무 무리였다. 언니는 빨리 따라오지 못한다고 학교에 늦는다고 성화를 했고 나는 언발을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해 그냥 울어버리기 일쑤였다. 엄마는 포대기에 나를 꽁꽁 싸매 업고는 부지런히 언니들 손을 잡고 등교를 시키셨다. 엄마 등에서 두 손으로 엄마를 꼭 안고 눈을 감으면 빙글빙글 올라갔다 내려갔다 청룡열차를 타는 기분이었다. 등교길은 여름엔 비가 와서 개울을 건너다가 언니 고무신이 떠내려가고 겨울에는 배나무 언덕에 미끄러져 제 시간 안에 학교에 도착할 때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굳은 날이면 엄마께서 어수야 오늘은 학교에 가지 말고 쉬자 하고 먹을 것으로 나를 얼렀다. 그래서 1년 총 출석 일수는 반쯤 됐다. 1학년이 끝나면서 나는 7등으로 우등상을 탔다. 우등생 중에는 꼴찌였지만 6살짜리가 우등상을 탄 건 너무도 대단한 일이었다. 아버지께서는 넷째 딸인 나를 자랑스러워 하셨고 무척 예뻐하셨다. 드디어 2학년으로 올라갈 때 부모님은 학교 가까이로 집을 옮기셨다. 딸기를 심은 텃밭과 연못과 거위가 뛰놀던 넓은 마당을 나 때문에 포기하고 학교 근처 작은 벽돌집으로 이사를 간 것이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딸이었으면 그 넓은 집도 포기하시고 작은 책으로 나를 업고 뛰어다니시던 엄마의 등은 얼마나 포근했던지 빙글빙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환상적인 추억에 잠기곤 한다. 그 시골 동네는 지금 화려하게 개발되어 우리가 살던 집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시골집에서 누렸던 엄마,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철근과 벽돌로 나를 바치는 기둥이 되어 있다. 그 사랑의 무게와 온도를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요? 이원구. 나는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초중고 대학을 나와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20여 년 동안 자라고 성장했다. 우리 아버님 또한 일제시대에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 있던 수원 고농을 졸업하시고 함흥사범학교 교수님을 하시다 해방 후 이곳에 돌아오셔서 가족과 함께 사시다 이곳에서 돌아가셨다. 우리 어머님 또한 이곳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아버님을 만나 수원으로 시집을 오시게 되었다. 나는 3남 3녀의 형제자매 중 5째로서 위로 누님 3분과 형 그리고 남동생이 있다. 내가 태어나 국민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는데 내가 국민학교 입학할 무렵부터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의 어려움으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던 것 같다. 어쨌든 내 기억 속에는 태어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까지 유복하게 살았던 기억은 거의 없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나는 너무 일찍 아이 어른으로 살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가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북문 부근에 살았었다. 여름날 저녁이 되면 종안이 형님과 6.25 전쟁으로 무너진 북문의 성벽에 올라 흩어져 나뒹구는 큰 대떨 위에 앉아 종안이 형이 불어주던 하모니카 소리를 들으며 대류평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땀을 식히던 모습이며 가을철이면 흐트러지게 사방에 핀 코스모스 사이를 뛰어다니며 손가락 사이에 가득하게 고추잠자리를 잡던 기억들은 나의 어린 시절의 정겨운 아름다운 추억이다. 나는 국민학교 1학년 봄소풍 사생대회에서 특선 입상을 기점으로 각종 사생대회에서 6년 내내 상을 타왔고 학업 성적도 우수한 편이었지만 가정 형편상 서울로 진학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수원의 비중에 입학했다. 내 기억 속엔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은 거의 없지만 중학교에서도 학업 성적이 좋은 우등반 학생이었다. 그 이유는 영상 기억 능력을 다소 갖고 있던 나는 선생님이 칠판에 써준 내용 대부분을 그대로 기억했고 또 수업 시간에 집중하다 보니 선생님이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어떤 것을 시험에 낼런지를 파악하는 능력만으로 상위권을 유지했던 것 같다. 내가 중학교를 다니면서 좋아했던 것은 운동이었다. 중1 때 태권도를 시작하여 중3 때는 P급에서 경기도에서 1등을 할 정도였고 기계체조에도 관심이 많아 항상 철봉틀에서 운동을 하여 턱걸이나 평행봉 등은 300개 이상 할 수 있는 정도였다. 고등학교 역시 3년간 장학생으로 다녔으며 운동에 관한 취미도 계속되어 항상 순발력에 관한 운동이나 턱걸이 등에서 전교 1등을 유지했다. 그러나 나를 무언의 눈빛으로 지지하고 믿어주셨던 아버님이 고2 때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다. 나는 아버님의 상황에 대해 당시에도 이해할 수가 있었고 지금도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다. 당시로서는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능력도 있으셨지만 전쟁이 얼마 지나지 않은 한국에서 아버님께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한 가정의 궁핍은 아버님께 자책과 스트레스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고3 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무원이 되기로 결정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매일 새벽이면 도립도서관에 나아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던 3월 어느 날 대학교에 입학한 동창 몇몇이 교복을 입고 도서관에 나타났다. 그때 나는 나 스스로를 뒤돌아보며 인생은 멀리 보고 가야 돼 라는 깨우침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래서 나는 같은 반 친구이며 S대에 입학한 K군을 불러 입시 준비하던 책을 모두 가져오라고 했고 다음날 책 13권을 양도받아 그날로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 종로에 있던 세화도서실에 책상 한 칸을 빌려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지를 않고 냉수마찰을 해가며 1년간 공부를 했다. 학원에 다닐 형편이 안 되었던 나는 친구가 준 책 13권을 달달 외울 만큼 30번쯤 통독을 했다. 당시 나는 수업료가 제일 싼 대학이 아니면 학교를 다닐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겨우겨우 입학을 했다. 대학에 가서도 배우는 것은 부업, 가르치는 것은 주업으로 하루에 평균 2-3차례씩 과외를 했다. 군 제대 후 4학년을 복학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학교 도서관에서 입사시험 공부를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S그룹에 입사를 했으며 중간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전문 경영위로 기업을 맡아 운영도 해보았다. 나는 대학 때 사귀게 된 아내와 7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으며 그 사이에 1남 3녀의 자녀가 있다. 내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아내와의 결혼이며 아내 덕분에 아이들을 위하여 15년간의 미국 이민 생활도 경험했다. 지금까지 학교며 직장이며 이민 생활에서 떠밀리지 않으려고 대롱대롱 매달려온 느낌을 갖고 있는 나로서는 과연 나는 잘 살아온 것인가 또 잘 살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감사는 희망이다. 박혜숙. 2004년 겨울 용평 스키장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두 아들은 뒷좌석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남편과 아이들의 겨울방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언덕길을 오르던 때였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과 함께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봉고차를 발견했다. 여보! 외마디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두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이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고 매캐한 냄새와 함께 하얀 연기가 하늘로 오르고 있었다. 신음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이 운전석 문을 열려고 애를 썼으나 찌그러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를 피해 핸들을 돌렸기에
조수석문은 도로 가장자리 용수로 흙벽에 닿아 있었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엄마! 아빠!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부르며 울부짖는 두 아들의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남편이 119에 전화를 걸은 후 아이들을 진정시켜 차 밖으로 내보내려 했지만 차 안에 엄마 아빠를 두고 아이들은 내리지 못했다.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다. 아빠 엄마는 괜찮아. 빨리 차에서 내려. 아이들을 재촉했지만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를 보호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차들이 멈추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구조대원보다 먼저 다가온 사람들이 아이들을 안정시키고 구조를 시도했으나 찌그러진 문은 열 수 없었다. 누군가 엔진의 불을 끄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뿌리자 뿌연 연기와 함께 나의 시야도 점점 흐려졌다. 눈을 떠보니 대학병원 응급실이었다. 황급히 두 아들과 남편의 생사를 확인하고는 안도의 숨을 쉬며 감사합니다 를 주문처럼 외쳤다. 그때까지만 해도 몸의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는 알지 못했다. 찢어진 이마를 봉합하고 부러진 갈비뼈와 양팔의 골절이 아물 때까지 우리 가족의 삶은 암울했다. 가족 4명이 입원한 병실이 각각 달라 친가와 외가의 가족들도 간호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온 가족이 병원에 있는 상황은 상상하지 못한 고통의 시간이었다. 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관이 방문했지만 환자의 상태를 보고는 회복에 전념하라며 돌아가는 날이 반복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근무하던 재단의 이사장이 찾아왔다. 이사장은 사고의 안타까움을 전하며 치료를 잘 받도록 처리할 테니 운전자가 구속되지 않도록 처리해달라 요청했다. 피의자는 재단 관계자의 조카였던 것이다. 그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고 차가 전복되는 과정에서 차 바깥으로 떨어졌지만 다친 곳은 없다고 했다. 깁스한 두 팔과 갈비뼈 골절, 목과 허리 디스크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는 악몽 같은 시간이 길어지자 간호하던 가족들도 지치기 시작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질수록 난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손에 쥐고 있던 많은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의료시설이 좋은 대학병원의 치료를 포기하고 가족들과 한 병실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개인병원으로 옮겼다. 그러자 관계자들의 발길이 차츰 멀어졌고 지인들의 방문도 뜸해졌다. 환자인 남편이 나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간호를 하다 보니 나의 마음 또한 우울하고 불안했다. 각자의 마음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상황에서 상대를 배려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시련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에 난 살아있음에 감사했다. 두 아들이 회복하여 먼저 태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돌봐주실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두 팔은 쓸 수 없지만 다리는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대소변을 받아주는 남편이 있어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통증이 덜하니 감사합니다. 나는 매일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며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과거를 잊고 희망을 품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용서의 미덕을 키웠다. 피의자의 삶은 그 자신이 책임질 일이기에 그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의 힘이었다. 긴 치료 과정 속에서도 회복하는 과정 하나하나 감사하며 곁에서 치료해 주시는 의료진들에게 감사하고
간호해주는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미래의 희망을 품었다. 감사는 희망이고 에너지였다. 퇴원 후에도 날마다 감사 쓰기를 통해 삶을 성찰하며 함께하는 코치들과 포지티브 100데이즈 프로젝트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긍정의 마음으로 서로를 공감하고 격려하며 통찰력을 키우고 있다. 삶에 실패는 없다는 것을 믿기에 두려움도 없다. 삶의 모든 상황과 경험이 나의 자원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감사 쓰기를 통해 꿈을 키우며 정진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내 꿈 찾아 산만리 동해 일출의 꿈 황동조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새벽 기습 남침 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다. 나는 3년 1개월간이나 지속된 한국 전쟁 기간 중에 태어났다. 사남 2녀를 둔 농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나의 어린 시절은 전후 복구의 시대였기에 궁핍했지만 그나마 평화롭게 보냈다. 초등학교 시절은 6년간 그런 대로 재미있었다. 6학년 졸업식 바로 그날이었다. 담임 선생님은 이별이 아쉬워 황성예태라는 노래를 불러주시며 눈물을 펑펑 쏟으셨다. 나도 따라 펑펑 울었다. 그때 나는 커서 반드시 담임 선생님처럼 감동을 주는 선생님이 되리라 결심했다. 중학교를 마친 후 선생님이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상경하였다. 그리고 자취와 입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게 고등학교를 마쳤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선생님의 관문인 대학교 교육학과 입학시험에 낙방하고 말았다. 재수를 하면서 낮에는 학원에 나가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꿈을 이루려 피나는 노력을 하였다. 살아서 굴욕을 받느니 차라리 분투 중에 쓰러짐을 택하리라. 나의 결심을 책상머리에 써붙이고 분투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나는 워낙 허약한 몸이라 자취방에서 쓰러져 죽음의 고비를 몇 차례 넘겼다. 그 고비를 넘기면서 나는 돈을 벌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인기학과인 무역학과를 택했다. 대학 입학 후 4년간 역시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다. 고향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조금이나마 내 힘으로 학비를 조달하려고 나는 내 몸을 아끼지 않았다. 대학 졸업 후 현대자동차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울산 공장에서 근무를 했다. 자동차를 만들며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내 교육 시간이었다. 어느 노 교수님이 갑자기 내게 물었다. 자네의 꿈은 무엇이지? 그 질문에 나는 정신이 바짝 들었다. 지난 15년간 잊고 있었던 나의 꿈인 선생님이 생각났다. 15년을 잊고 내팽개쳤던 나의 꿈에게 미안했다. 나는 몇 주일 동안 깊은 고민을 했다. 그리고 다시 나의 꿈을 찾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먼저 현대자동차 사내연수원의 사내강사가 되었다. 그리고 연수원으로 부서를 옮기려 했으나 너무나 어려운 관문이었다. 그래도 나는 기나긴 5년 동안 연수원으로 가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다. 간절히 원하면 길이 보인다라고 했던가. 드디어 내게 현대그룹 강사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희망의 길이 나타났다. 나는 대회에 참가하여 당당하게 입상하였다. 드디어 나는 현대그룹 연수원 교수가 되어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었다. 그 후 나는 신바람 나서 기업체 강사와 교수의 길을 걸었다. 지금은 국민대학교 교양학부에서 대학생 인생설과 진로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나는 한국코치협회 전문 코치가 되어 코칭과 멘토링을 통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일깨워주는 교육자의 길을 감사하며 걷고 있다.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도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나의 어린 시절의 꿈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은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맙고 기특하다.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일깨우는 교육자 황동조의 인생에 박수를 보낸다. 때론 어둠이 더 빛날 때가 있다. 이수연. 2년만 도와줄 수 있겠니?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느 대학에 진학할까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루는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빠도 대학에 다녀야 하고 사업도 많이 힘들어졌으니 2년만 집안을 도와달라고 취직을 하라는 부탁이셨습니다. 사업이 많이 힘들어졌으니. 사실 이 시기가 저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10년 이상 형편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시절 전 늘 우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진학 문제도 집안 문제도 가족 문제도 어느 것 하나 좋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어떨까 궁금해서 친구들의 대학에 놀러 갈 때면 제 친구의 친구들이 물어보는 질문은 항상 같았습니다. 어느 대학교 무슨 과에 다니세요? 이상하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 누구도 저에게 늦게 걸어도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는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첫 직장인 무역선박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을 가게 된다면 영어를 전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립대는 비싸기 때문에 국립대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저는 A유통회사 인사관리팀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인사팀 소속이었지만 제가 주로 한 업무는 사내방송이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유통업의 특성상 평일을 쉬는 날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휴일과 주말에 저는 학교를 갔습니다. 그 당시 국립대학교 특성상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늘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건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처럼 저 역시도 영어의 부담감을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영어를 전공해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이 들썩들썩합니다. 어디로 어학연수를 가야 할지 고민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생겨 영국으로 전문대학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저는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1년 8개월 동안 했던 일은 오피스 클리닉, 사무실 청소였습니다. 영국에서 머물면서 학비 걱정을 단 하루도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할 납부를 하면서 이번에 등록하지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겠지 하고 늘 걱정을 했습니다. 사무실 청소 일은 짧은 시간에 생활비를 벌기에 참 괜찮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시작한 첫날에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덕분에 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태국 사람인 추디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추디건은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공부 중이라고 했습니다. 추디건은 이 일 말고도 호텔 청소 일도 하고 있으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늘 힘이 돼 주었던 추디건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은 K-팝 열풍 때문에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국에 머물렀을 때는 생각보다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곧잘 하곤 했습니다. 일본에 속한 나라야? 중국에 속한 나라야? 외국에 가면 국가대표가 된다는 말이 이래서 생겼나 봅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할 때마다 No, no, no! 라고 서너 번 외쳤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같은 반 영국인 친구가 여행 책자를 보면서 난 미국에 여행 갈 거고 일본에 여행 갈 거야. 그리고 너희 나라도 여행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바라보며 웃음 지었습니다.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나라를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보던 여행 책자에 나온 지푸라기 집을 보고 그 친구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너희 나라 집들은 다 이렇게 생겼니? No, no. 저는 영국에서 하루 한 끼 할인된 음식을 주로 먹고 돈을 쓸까봐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이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전문 용어가 적혀있는 책의 단어들을 사전에서 일일이 찾아 우리나라 말을 표기하며 공부해야 했습니다. 이거 너희 나라 말이니? 이렇게 일일이 적어야 해? 힘들겠다. 영국 친구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적어가며 공부하던 제가 스튜던트 오브 더 이어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반 1등을 한 사람은 수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모든 학생들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학생들은 놀라기도 했고 질투도 났는지 그날은 저에게 잘 가라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은 했지만 정말 기뻐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고맙게도 다음 날에는 친구들 모두가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시상식 날 상을 받으러 갈 때는 친구가 차로 바래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상패를 보면 그 해에 1등을 한 학생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 해에 상패를 받은 친구도 제 이름을 보게 되겠죠? 영국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뒤의 빛이라 그런지 더 큰 의미로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학창시절과 아버지의 추억, 최동휘. 모악산 푸른 줄기 금만 평야에 로 시작하는 전북 도가의 노랫말이 있다. 금만 평야는 호남 평야의 곡창지대인데 이곳인 김제 만경 평야에서는 나는 1954년 3월 22일 태어났다. 용담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숙제를 했다. 국어 숙제를 하는데 노트에 인쇄된 줄판이 유독 작아서 글씨를 쓰는데 자꾸 삐뚤삐뚤하게 써진다.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는 참다 못해 회초리로 나의 종아리를 내리쳤다. 이놈의 자식, 이게 글씨야? 당장에 노트 사와서 다시 써봐. 어머니의 호통에 나는 겁을 먹은 채 문방구에 달려갔다. 그리고 줄 간격이 넓은 새 노트에 정성을 다해 써 내려갔다. 이런 어머니의 혹독한 훈련 덕분에 2학년에 올라와서 2차례 시험을 치렀는데 100점 만점에 100점 95점으로 1등을 하게 되었다. 다시 세월은 흘러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전라북도 연합고사를 익산시에서 보게 되었다. 이때도 성적이 비교적 우수했었다. 대개 초등학교 시절은 두뇌 활동이 왕성해서 사물의 이치가 쏙쏙 머리에 들어오는 시기이다. 나는 어릴 때 체구가 좋아서 1학년 때 우량상을 받았다. 상급생은 최우수 성적상, 나는 우량상으로 무려 노트 16권이나 받았다. 초등학교에서 사실 우량상은 드문 시대였다. 나의 얼굴은 둥그렇고 홍조를 띠며 체격이 같은 또래 친구보다 훨씬 좋았다. 익산 남성 중고교 시절 중학교 국어 선생님은 곱슬머리에 얼굴이 꼭 케네디 대통령을 닮아 케네디라고 불렀다. 선생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교과서를 읽으면서 해설해 주시다가도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자주 성경 기절을 읽고 해설해 주셨다. 그런 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라고 우리에게 전도하시곤 했다. 고3이었던 1971년 봄, 전교생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삼선개헌을 통과하여 금권과 관권을 동원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데모를 주도하였다. 학생회 임원 4명이 징계를 받았다. 나의 아버지 고향은 정읍군 북면 마정리이다. 아버지는 외모가 준수하고 머리도 좋고 공부를 잘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상급반인 5학년 형들 숙제를 대신 해주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이리에 있는 농림학교를 다니셨는데 이 학교는 일제강점기에 호남에서는 고창북 고보와 함께 명문학교였다. 일본인 학생 반, 한국인 학생 반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성적은 상위권으로서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우리 형제 중 큰형도 명문학교인 전주북중과 전주고를 졸업했다. 작은형과 나는 이리 남성 중고를 다녔는데 시험 성적이 나올 즈음에는 초긴장 상태였다. 아버지는 형제들이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우리들을 앉혀놓고 가끔 훈시를 하시곤 했다. 우리 집안의 증조할아버지 최영자 대자의 남동생은 동아경명 때 태인의 접주로 전봉준과 함께 서울로 압송되어 처형당한 3인의 한 명인 최경선 장군이다. 조선시대에는 태인은 큰 고을이었다. 몇 년 전 전라북도 도청에서 묘역을 단장하였다고 해서 우리는 성묘를 가게 되었다. 김유신 장군 묘와 같은 큰 묘에 12명의 접주를 상징하는 돌 병풍이 둘러져 있고 12명의 접주 이름이 새겨진 사발통문 비석이 있다. 요즘 드라마 녹두꽃에 증조할아버지가 태인 접주로 농민군을 모아 돌격하는 모습이 잠깐 나온다. 북면 일대가 거의 할아버지네 땅이었다고 한다.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아버지가 농협 상무로 계실 때 쌀값을 서울의 할머니 친척에게 빌려주었는데 환수를 못하여 부도가 났다. 그러자 부모님은 급히 서울로 올라오셨고 돈을 빌려준 친척집 옆으로 이사하여 직장을 다니셨다. 한국세라믹 도자기 회사 총무부장으로 자리잡아 정릉에서 수원까지 매일 2시간을 출근하였는데 결국은 빌려준 돈은 끝내 받지 못했다. 나의 사회생활. 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닥친 대로 일을 했다. 건축공사장, 우유배달, 약국에서 약도 팔기도 하고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대공원 창경궁에서 아이스크림도 파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아버님도 도남동에서 아크릴 간판 가게를 하였는데 주로 아크릴 간판, 네온사인 썬팅 일을 1년 동안 하셨다. 네온사인 유리는 종로 3가, 변압기는 청계천 5가 공장에 매주 사러 다닌 기억이 있다. 시간이 흘러 결혼 정년기가 되자 나는 아버지의 동기동창인 미연회사 부사장님의 추천으로 미연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3년 남짓 다니다가 퇴직하고 1978년 12월 서울시 9급으로 마침내 공직에 입문하였다. 1978년 12월 성북구청을 시작으로 1980년 4월 관악구청, 서울시청, 용산구, 동작구청 등 근 35년 동안 묘길인 공직생활에 몸을 담았다. 사회과주임으로 발령받아 생활보호 책정,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연금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의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연고자 없이 사신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20세의 어린 딸만 남기고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 당시 사육의 중이었던 나는 적십자사의 연구차 무료 전세에서 상가에 가서 상주를 도와 장지까지 안내했다. 또 기억에 남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다. 첫 번째는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이 복지관 복도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다고 데모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밤새 대기하면서 설득했던 일. 두 번째는 IMF 때 직업상담사 12명과 같이 취업상담,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직원 모집하러 다닌 일. 세 번째는 주택정비팀장 시절에는 사육신묘 바로 아래 아주 오래된 시민아파트 17평을 철거하여 초고층 20층 아파트 34평으로 신축 이주해 주었던 일 등 지나간 수많은 일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가며 나의 기억 속 저만치에 달려간다.
자서전 쓰기 위해서 옛날 글들 막 찾아보고 사진도 찾아보고 하니까 추억 여행이 되었고요. 추억은 주관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자서전 쓰기를 통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되었고요. 제가 평소에 관심 가지고 있던 오디오북을 이렇게 제작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앞으로 오디오북 쪽으로 조금 더 역량을 기울여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좌를 듣고 처음에는 과연 이 짧은 시간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요. 강사님이 주신 질문지에 따라 써보고 수강생들의 발표 글을 듣고 나서 나도 저랬지 하고 기억도 새록새록했습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았고 또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자서전을 오디오북으로 만들어 보면서 뭔가 하나의 완성을 한다는 이 기쁨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 자서전을 쓸 때 이거 내가 써볼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강좌를 개설해준 영등포 50플러스와 이세용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자서전을 이제 70세가 되면은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서전을 쓰면서 손자들하고 만날 기회는 없고 글로서 대신 이걸 전달해 주고 싶고 내 경험을 또 전달해 주고 싶고 그러던 차에 또 오디오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영상 자서전도 좀 만들고 싶고 오디오도 만들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자서전 쓰기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꽂혀있는 생각을 좀 펼 수 있는 장이 돼서 좋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집이라든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오디오북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아마 자서전을 쓰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 과정에 입과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을 출판하는 책으로만 발간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디오북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오디오북을 녹음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출판책보다는 오디오북을 통해서 많은 기회가 있겠구나. 자서전도 이런 오디오북을 통해서 발간하면 참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저도 그 자서전을 오디오북으로 출간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는 원고지에 연필로 꼭꼭 눌러서 쓰는 것이 글이었고 그것이 또 종이로 글로 그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녹음을 하고 그것이 책이 된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차 혁명 시대에 제가 뒤떨어지지 않고 함께 합류해서 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기회를 마련해 주신 50플러스 재단과 이세윤 강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새 정보의 흐름 속에 많은 정보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그 오디오북을 통해서 많은 지식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또 새로운 정보 습득의 흐름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 이런 세대의 변화가 중이차게에서 오디오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오디오북 자서전 쓰기를 계기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경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을 일반 책으로서도 쓰고 있지만 오디오북도 한번 만들어서 이번에 배운 것을 잘 활용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출간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품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강 교육과정을 통해서 오디오북을 녹음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의 시작이 내일에는 큰 열매가 되리라 믿고 지도해 주신 강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자서전을 오디오북으로 만든다고?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생소했어요. 제가 인생 2막을 살아가면서 인생 1막에서 얻은 그 경험과 지혜를 나의 후손들과 후배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자서전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디오북으로 자서전을 쓴다는 그런 일은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가슴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뿌듯하고 매우
가볍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오디오북 프로그램에서 제일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수강을 같이 들어도 되나 했는데 같이 참여하면서 정말 어른분들 많이 뵙고 하면서 배울 점도 굉장히 많았고 정말 사연도 되게 깊으시고 그리고 제가 미래에 온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겸손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 오디오북 참여가 저에게는 정말 뜻깊기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서전 쓰기 과정을 작년, 재작년에 한 2번 시도한 적이 있는데 마무리를 못했던 것을 이번에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참 뿌듯하고요. 이 오디오북으로 저의 형제분이나 아들, 딸 또는 손자들한테 들려주어가지고 할아버지의 행적이나 있었던 일을 남기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어서 가슴이 뿌듯합니다. 고맙습니다.